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통합암치료병원 하인일병원의 병원장 김진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통합치료란 무언가? 통합치료 생소하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암 표준 치료는 잘 아시죠?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요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만일에 암에 걸리셨다.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빅5라고 일컬어지는 국립암센터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 다섯 개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술은 경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수술 많이 해보신 분이 아무래도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암의 몇 기일 때는 어떤 항암제를 쓰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약간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가시나 제주대병원 가시나 똑같은 약을 똑같이 쓰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 서울의 빅5 병원에 가신다. 이거는 전혀 어, 도움이 안 되고 괜히 먼 곳까지 왔다 갔다 복잡하기만 하고 몸만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가장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미국의 국립보건원 산하에 보안통합의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한 걸 보면 보완의학과 대체의학. 대체의학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의학을 대체의학이라고 하고, 대체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걸 대체의학이라고 하고, 현대의학을 보조하는 이, 그걸 보완의학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보완의학을 접목한 형태를 통합의학이라고 한다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이 주 치료가 되고 거기에 보완의학을 보조하는 그런 치료를 통합의학이고 통합의학적으로 암 치료하는 것을 통합암 치료라고 합니다. 대체의학, 보완의학, 그리고 통합의학은 현대학, 보완의학. 통합암 치료를 그냥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줄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암재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뉴스위크지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어딘가라고 이제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MD 앤더슨 미국의 MD 앤더슨 그 삼성의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암 걸렸을 때 폐암 걸렸을 때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 갔었죠. 그리고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하버드의 다나파버 암연구소, 메이오 클리닉, 서울 아산병원 여기 5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들이 있고 국립암센터라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가 아니고 도쿄 일본의 국립암센터. 그 다음에 12위에 삼성서울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병원들에서 보면 미국 MD 앤더슨인데 여기에 통합의학은 암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통합의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병원에서도 통합의학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다나파버 암센터에서도 통합의학을 위한 최신 시설을 발표하다 이렇게 통합의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뭐 통합의학 해가지고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우리나라 빅5 병원 어디에도 통합의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통합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통합의학은 외국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부정적이다. 그걸 아셔야 되겠고 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가 통합종양학인데 통합종양학 학회가 미국에 있고 지금 이게 2019년에 16차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올해 10월 달에 2024년 10월 달에 21번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미국에 SIO가 있듯이 한국에는 KSIO가 있습니다. Korean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그래서 사단법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통합학회가 있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심경외과 전문의고 통합치료 인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통합학회 지금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고 다인일병원의 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통합의학센터의 진료교수를 2020년에 퇴직하고 파인일병원을 오픈했습니다. 대한민국 20명이 50에 등재되어 있고 서울대병원 암전문가과정과 국립암센터 암전문가과정을 각각 수료했습니다. 독일의 통합암 치료 연수를 다녀왔고 세계 3대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마르큐스 후스에 2017년에 등재되었고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암 치료 저희 학회에서 하는 통합암 치료 인정유 과정을 2021년에 새롭게 수료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보듯이 색소폰을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색소폰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오늘 불행히도 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 혹시나 시간 되실 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진목 색소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소문난 20명이 50에 등재되어 있고 이게 부산대학교 병원 외래 안내 간판이죠. 여기 마르큐스 후스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보건신문에 부산대병원 김준목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초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 21년에 4년 뒤에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모든 학회를 책임지고 있고, 그 이사장 밑에 이제 그 의과 회장, 지금 의과 회장이고, 또 한의과 회장 여기 사진에 없지만 한의과 회장, 그래서 각 영역에 한 분씩의 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들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이 중에서 암에 대한 책이 통합암 치료 로드맵이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내용도 분량도 많고 좀 두껍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간단히 축약을 해가지고 통합 치료 쉽게 이해하기라는 책을 어,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어, 축약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KBS에 여인만만에 나와가지고 색소폰 연주를 했던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돼서 여러분께 제 실력을 보여드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암으로 진단되는 시기가 보통 1cm 전후입니다. 왜 1cm일까요? 그 앞에 암이 더 작을 때는 왜 진단이 안 되는가? 이 암을 진단하는 게
우리 CT나 MRI나 이런 영상의학적 검사, 영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려면 1cm쯤 되어야 발견이 됩니다. 물론 그 앞에 발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CT나 MRI는 1cm 정도가 되어야 진단이 되고 그 앞에는 그거보다 작을 때는 분명히 암은 존재하지만 사진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cm쯤 될 때 진단이 되고 1cm라고 할 때 이때 암세포 숫자는 10억 개쯤 됩니다. 처음에 암세포가 한 개가 있다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16개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한 번 분열할 때 걸리는 시간을 암마다 빠른 암도 있고 느린 암도 있지만 대개 3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을 30번, 3개월을 30번 같으면 9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8년 남짓 됩니다. 이 8년쯤 될 때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고 크기로는 1cm고 무게로는 1g입니다. 그래서 이 1cm짜리 암을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넉넉하게 잘 잘라내면은 치료가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1cm 때 이미 50%에서 전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잘하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이미 씨앗은 퍼뜨리잖아요. 이 퍼뜨린 씨앗은 처음에 암이 발전할 때와 똑같죠. 이 상태의 아주 크기가 작던 암이 이렇게 계속 자란다는 것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정상적으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을 잘 도려내고 태우고 말리고 그런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 치료 후에 이미 퍼뜨려져 있는 씨앗이 다시 자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 면역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대학적인 표준치료,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아무리 잘 받더라도 그 다음에 면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는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죠. 매우 공격적이고 부작용이 큰 치료들이기 때문에 이 표준 치료를 거치고 나면 오히려 환자분들의 면역 상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여태까지 못 먹고 참았던 먹고 싶었던 것들, 나쁜 음식들,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참아오다가 표준치료가 끝나면 이제 해방이다 하면서 그런 나쁜 것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면역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 퍼뜨려진 이 전이암이 다시 자라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흔한 위암, 대장암, 폐암의 재발률이 무려 50%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궁암, 유방암은 조금 그 빈도가 떨어지지만 위암, 대장암, 폐암의 재발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한우분들이 표준 치료만 받고 나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대장암은 주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분들이 치료받고 나면 또다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암을 초래하는 원인,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뭘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먹거리를 가장 큰 비중으로 받고, 그 다음에 흡연, 감염, 비만의 순서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임상의들이 볼 때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즉 스트레스의 문제.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마음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과 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공신력이 있는 객관성을 띄어야 되니까 마음은 빼고
식사부터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1등이고 그다음 식사가 2등, 흡연, 감염, 비만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표준 치료 후에 면역을 바로 잡으려면 마음 관리, 식사 관리, 금주 금연, 감염 관리, 예방 접종이죠. 비만 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줘야 진짜로 암을 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치료와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와 함께 마음 관리부터 식사 관리, 금연 금주, 예방 접종, 생활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 관리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 나이가 드시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젊었을 때는 예뻤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발표한 암 진단 후에 심리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처음에는 암이 아닐 거야. 내가 암이 걸렸을 택이 있나? 내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암이 걸렸을 택이 없어.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병원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도 결국 어느 병원 가나 똑같은 진단이 나오니까 이제는 분노의 단계예요. 내가 왜 암에 걸렸나? 내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 왜 저렇게 뭐 술, 담배 잘하는 저 친구는 멀쩡한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이런 분노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분노해도 이 자기가 암을 진단받았다는 현실을 뒤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타협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좋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는 나는 살아야 돼. 내 딸이 시집갈 때까지는 나는 살아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죠. 세상 사는. 그래서 우울하게 빠져. 우울에 빠져. 그래서 우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암 환자분들이 자살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우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모든 자기의 암 걸린 상태 그리고 현대학적인 치료에 따른 한계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마음이 이제 안정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가지 단계를 모두 거칠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 순서가 약간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5단계를 거친다는 걸 알고 계시면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암 걸린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암 환자 중에서 이 분노의 단계 처음 진단받았으면 부정 아니면 분노거든요. 그래서 분노의 단계에서 어, 고생하시는 분을 자주 봅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와서 뭐 의사인 저한테까지도 막 화를 내고 과음을 지르고 뭐 간호사들한테는 완전히 뭐 조폭처럼 그렇게 과음 치고 막 못된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 아 이분은 분노 단계에 있구나.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해줍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이런 단계를 다 누구나 거치게 된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분노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분노 단계를 거치면 타협, 우울, 수용 이런 단계로 가니까 요걸 아시고 빨리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다가 아 내가 이런 심리적 충격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고 나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당신 왜 그러는데 당신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까. 당신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당신 볼 때마다 속 터져 죽겠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와 거의 같아.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호의를 베풀면 당연히 고마움을 표시하겠지. 누구나 정직해야 한다.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일일이 말을 해야 되나?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당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실망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자료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가요? 예.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내 생각을 바꿀 것인가? 어느 게 쉽습니까? 뭐, 말해 무삼하겠습니까? 그죠? 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예.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게 마련이다. 라고 갈매기의 꿈 썼던 리차드 바크가 했던 얘기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남은 절대 못 바꿉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나서 상대가 바뀌면 재수고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한 권으로 축약하면 반야심경이 되고 그걸 다섯 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 되고 그걸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경전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마음먹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이 매우 많고 그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갈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 친구나 동료 간의 갈등 등 여러 갈등이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이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고 죽고 못 살 지경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만들었고 종래는 원수지간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면 서로 간의 매력에 취해서 단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장점만 크게 부각되었다가 익숙해지면 장점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서서히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갈등을 감내하면서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화라고 합니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화를 다스리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서 타인과의 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상대방의 단점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발견했고 수정하려 애써 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상대방의 이 단점은 원래 있던 것인데 이성적인 매력에 취해서 미쳐 보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니까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관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뀐 것이니까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나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지하는 순간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간단히 일체유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패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썩게 만드는 것도
있게 만드는 것도 자기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항상 좋은 선택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등 부정적인 씨앗이 있는가 하면 감사, 기쁨, 사랑, 희망, 신뢰 등 긍정적인 씨앗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서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육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과 사,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간직한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면 육체가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은 바로 마음의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를 위해 먹었고 육체를 위해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육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보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와 건강을 지배하는 마음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으려면 신앙 활동이 가장 좋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 감사일기, 이완요법, 명상, 마음 수련, 기수련, 아우토겐, 웃음 치료, 예술 치료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감사일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고마웠던 일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 심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커피 향이 너무 좋았다. 날씨가 너무 좋다. 비가 와서 좋다. 비가 안 와서 좋다.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 처음에는 찾기 어렵지만 찾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의 연속.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적다가 나중에는 세 개도 적어보고 다섯 개도 적어보고 점차 많이 기록해도 되지만 하루 한 가지는 꼭 기록하도록 자기와 약속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트나 일기장에 써도 되지만 스마트폰 일기 앱이나 메모 앱을 기록하면 언제 어디서나 기록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에 자기 톡방을 활용해서 메모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개인 톡방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편리합니다.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죠.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감정까지 키우고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스트레스나 화가 줄어듭니다. 긍정 에너지를 통해서 분노와 원망, 두려움을 감사함으로 바꾸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또 하루가 주어져서 감사하다. 향기로운 커피 향을 맡을 수, 뭐 차 향을 맡을 수 있어 행복하다. 좋아하는 음식,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있겠죠. 맛볼 수 있어 감사하다. 싱그러운 공기를 맡을 수 있어 감사하다. 사랑하는 부부든 아들이든 자식이든 곁에 있어 감사하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 또렷한 사계절이 있어 감사하다. 나를 도와주는 누구누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서면 됩니다. 내일 꽃을 주려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있고, 내일 보러 가려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고, 내일 고백하려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있고, 내일 전해주려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하는 100가지 일보다 지금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일의 이유가 더 소중합니다. 불투명한 삶 속에서 그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보다는 오늘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제나 내일보다 더 좋은 오늘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 끝났고 이제는 식사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에 암환자 금지 식품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이 뜹니다. 이 영상이 처음에 어, 2019년인가 제가 올렸었는데 이게 그
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2022년에 제가 또 개정판을 새로 만들었는데 옛날 거든 뭐 개정판이든 뭐든지 보시면 요런 이제 금지식품 10가지가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 육가공 제품,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 냉동 간식류, 숯불구이류 이런 것들입니다. 기름이 튀긴 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기름에 튀긴다 할 때 그 튀기는 기름은 보통 콩기름, 뭐 옥수수 기름, 그 유채꽃 종자유, 뭐 이런 카놀라유라고 하죠. 이런 그 기름들, 이런 기름들은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식물성 기름이니까 건강에 좋은데 왜 그러냐? 불포화 지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불포화 지방을 가열을 하든지 가공을 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돼지 비계 같은 포화지방만큼이나 나쁜 지방입니다. 이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건강의 주범이 그 우리 질병의 주범이고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에이지 우리 나이라는 에이지랑 똑같은 스펠인데 이 사실은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라고 하는 이 최종 당화산물의 약자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진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을 어, 산화시키죠. 그래서 염증을 만들고 각종 질병을 만드는 이게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소금에 절인 식품은 우리 전통 장류가 전부 소금에 절였죠. 우리 전통 장류,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다 좋다고 하던데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물론 발효식품이니까 유산균도 있고 또 그 성분이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채식이니까 좋죠. 좋은데 소금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 장류를 많이 드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전통 장류 외에도 이런 이제 육가공 제품들을 소금에 절여서 만들죠. 뭐 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위암을 초래하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암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방부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금에 절이더라도 이게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이게 부패할 수 있으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를 그 아제산 나트륨을 쓰는데 아제산 나트륨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 그룹 A, 그룹 B 합니다. 그룹 1, 1군 발암물질입니다. 아제산 나트륨, 그리고 흡연, 이런 게 전부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MSC, 이 이제 그 미원, 뭐, 그 같은 그런 그 식품 첨가물이죠. 이게 MSC 자체는 이제 그 건강을 해치지 않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새롭게. 과거에는 이게 뭐 중국집 정우군 해가지고 중국 요리에 MSG를 많이 치기 때문에 중국 요리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고 뭐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어, 질병들에 걸리고 뭐 그 면역이 떨어지고 그런 걸 중국집 정우 차이니즈 레스토랑트 신드롬 해가지고 많이 우리 의사들도 MSG가 해롭다고 많이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MSG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 걸로 사카린도 그렇습니다. 사카린도 과거에는 발암 성분이라고 했다가 사카린이 발암 성분이 아니라고 최근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FDA도 발표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카린이나 MSC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MSC를 써도 되지만 이제 외식 업체에서 MSG를 쓰게 되면 재료는 아주 부실한 재료로서 음식을 하면서 MSG를 넣으면 음식이 아주 맛있어지죠. 감칠맛 나고. 그래서
부실한 재료를 쓸까 봐 MSG를 경계를 하는 것이지 재료만 제대로 신경 써서 만든다면 MSG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MSG가 알러지는 초래합니다. 알러지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육가공 제품, 육가공 제품은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도 역시 1군 발암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죠. 과자류는 이 당류라고 합니다. 당류. 당류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탄수화물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인 복합 탄수화물이 있고 여기에서 섬유질을 빼든지 가공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뀐 걸 단순 탄수화물을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짧게 복합당이라고 하고 단순 탄수화물은 짧게 단순당 또는 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당은 우리 건강에 좋고 단순당, 당류는 건강에 나쁩니다.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자류는 통밀을 수확을 해봐서 도정을 해서 흰밀을 만들고 흰밀을 가루를 내어서 밀가루로 모든 반죽을 하죠. 거기에서 과자는 대부분 또 기름에 튀기죠. 맨 앞에 기름에 튀기면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또 과자는 맛있어야 되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향료나 색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튀겼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고 그리고 가열을 하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지고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자는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 영양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류, 그 설탕을 직접적으로 잘 넣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과당이 들어가는데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액상과당은 액체 형태의 과당입니다. 액체 형태의 과당은 대부분 그 옥수수로서 만듭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굉장히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을 넣는데 이 액상과당은 어, 우리 간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지방간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술이죠.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잘 걸리는 걸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도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전부 청량음료 때문에 지방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향료와 색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라의 경우에는 캐러멜 색소가 들어갑니다. 이 발암 물질입니다. 그리고 사이다든 콜라든 인산이 들어갑니다. 인산. 인산은 인입니다. 인. 피, 포스포러스, 인인데 칼슘과 인은 경쟁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은 뼈 속에, 피 속에 서로 순환을 하다가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재흡수돼서 다시 피 속으로 들어오고 필요 없는 이물질들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때 콩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려고 할 때 인이 있으면 칼슘과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칼슘을 배설해 버립니다. 인이 남고 그러면 인산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자꾸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니까 뼈가 약해지겠죠.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빨이 약해져서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다나 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빨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걸 입에 머금는 시간이 뭐 거의 없는데 이게 그냥 꼴딱 삼키는데 왜 이게 이빨을 약하게 할까?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콩팥에서 칼슘과 이는 경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칼슘의 재흡수를 방해해서 칼슘이 소실되니까 우리 뼈도 약해지고 이빨도 약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편리류는 편의점에 파는 음식들을 편리류라고 합니다.
이 레토로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뭐 1, 2분만 돌리면 바로 섭취할 수 있게. 그 말은 이미 한번 조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익혀진 음식을 다시 냉동 상태에 있다가 요걸 이제 해동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조리를 했고 그다음에 해동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가열하게 되죠. 모든 음식은 가열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 흡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토로 음식들은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먹으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급속히 올라가고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왈칵 분비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줄이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냥 혈당을 녹이는 게 아니고 혈당을 우리 지방 조직이나 근육 속으로 이동시키는 그 운반체입니다. 인슐린은. 그래서 혈당이 자꾸 올라가면 인슐린이 왈칵 분비돼서 인슐린이 혈당들을 가지고 세포 속으로 자꾸 밀어 넣는데 만일에 혈당 스파이크를 자주 일으키는 음식을 자주 먹는다. 그러면 세포 속에 이미 포도당이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더라도 인슐린이 당을 가지고 세포 속으로 넣으려고 세포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줘. 넣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세포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미 세포 속에 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 속의 당은 해결이 안 돼서 피 속의 당은 계속 높은 그래서 인슐린도 높고 혈당도 높고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세포들이 거부를 해서 세포 속으로 당을 넣지를 못해서 피 속에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 그걸 인슐린 저항성 또는 내당, 어, 당에 대해서 저항한다. 내당이라고 하고, 이 상태가 그, 갑자기 머리 생각이 안 나네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 우리 서리고가 있습니다. 혈당, 고혈당, 혈압,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그래서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이걸 서리고라고 합니다. 이 서리고의 원인은 대사증후군, 즉 맨 처음 시작은 인슐린 저항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자주 먹은 것, 즉 당류를 자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류라는 게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사증후군만 얘기했지만 대사증후군만이 아니라 암도 이 당류 때문에 초래됩니다. 이 해동을 해서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대에 상점에 매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부제를 씁니다. 그리고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향료, 색소 맛있게 하기 위해서 MSG도 포함되고 그리고 튀긴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 통조림 식품은 최근에는 플라스틱 안에도 넣지만 원래는 깡통에 넣었죠, 그죠? 쇠입니다. 쇠에 음식을 넣으면 묽기 때문에 쇠가 녹이 슬겠죠.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합니다. 녹이 슬지 않게 하는 처리를 방청 처리라고 합니다. 방청 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비스페놀 A, BPA입니다. BPA. 이 비스페놀 A는 알러지 유발은 입증되어 있고 암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역시 플라스틱의 성분에 비스페놀 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기들 젖병이나 우리 식품 용기 같은 것은 비스페놀 A를 넣지 않고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 마트에 가면 BPA 프리 해가지고 BPA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런데 비스페놀은 A만 있는 것이 아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그 BPA, BPB, BPC가 있는데
이 성질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비스페놀 A로 만들던 플라스틱 제품을 비스페놀 B나 비스페놀 C를 넣고 만들면 거의 비슷한 그 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스페놀 B나 비스페놀 C로 제품을 만들고 표기는 BPA가 없습니다. 표기할 수 있죠.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BPA 프리라고 해놓아도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이 라벨이 딱 있고 라벨 뒤쪽에 보면 성분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을 좋은 성분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든 나쁘든 모든 걸 다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비스페놀 B가 들어있지 않은지, 비스페놀 C가 들어있지 않은지 그런 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아무리 통조림이라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하는 특성상 이게 혹시나 부패될까 봐 나젤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나젤산 나트륨은 1군 발암물질이죠. 설탕에 절인 과일 요즘 탕후루라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이건 결정적으로 당류고 그리고 이, 이 탕후루 말고 설탕에 절인 과일을 동남아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오시죠. 여기에는 방부제도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탕후루 안 먹지만 과거에 설탕에 절인 과일이나 채소로 효소 발효액이라 해가지고 많이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일반 가정에 가시면 이 효소라는 액체들이 냉장고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산나초나 채소나 이런 것들에 흑설탕을 1대1로 딱 절여가지고 한 1년, 2년 막에 딱 막아놨다가 밀봉했다가 이제 먹게 되는데 이게 설탕이 완전히 발효가 되려면 최소 한 5년 이상 지나야 설탕이 완전히 발효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발효된 식초가 되죠. 식초 형태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먹었을 때 단맛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설탕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류가 됩니다. 물론 요 안에 산나초의 약성은 좋겠지만 이 당류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초래하고 이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과 암을 초래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집에 이런 게 뭐 매실청, 뭐 머선청 많이 있죠. 그게 조금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건강에 좋다 하면서 옛날에는 막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결국 당류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냉동 간식류,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이게 건강에 좋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여기도 향료, 색소, 당류가 많이 들어가고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거는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겁니다. 물과 기름은 원래 안 섞이죠. 안 섞이는데 물과 기름을 섞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가 들어갑니다. 유화제는 기름을 녹이는 성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속의 유화제가 우리 음식에서 들어왔던 화학 성분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 조직 속에 잘 침투가 되게 유화제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화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나쁜 음식, 그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 잘 침착이 되도록 축적이 되도록 하는 나쁜 간접적으로 나쁜 작용을 합니다. 이 아저씨는 어, 베스킨 라빈스라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베스킨 라빈스는 버트 베스킨이라는 아주 사업의 귀재와 사업을 잘하는 사람과 어, 어브 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잘 만드는 그런 두 사람은 사촌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이스크림 회사를 만들었어요. 어브 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을 기똥차게 맛있게 만들고 버트 그 베스킨은 사업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그런데 버트 베스킨은 일찍 죽었습니다.
50이 안 돼가 죽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어브 라빈스의 아들 이 존 라빈스입니다. 존 라빈스가 젊었을 때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우리 삼촌은 50도 안 돼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우리 자기 아버지도 어브 라빈스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비만하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막 비만하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 어린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았어요. 비만하고. 도대체 우리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스크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원흉이구나.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는 지금 글로벌 기업이고 굉장히 거기에 그 맏아들이잖아요. 존 라빈스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됐겠지만 존 라빈스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집을 뛰쳐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고 이 동물성 음식들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존 라빈스의 책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사람은 건강과학자로서 의사는 아니지만 건강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저보다도 5살인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70이에요. 이 사람은 75, 75인데도 아주 몸짱이죠. 예. 그 정도로 채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자기 자랑하는 사진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숯불구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숯불구이 고기를 태우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1군 발암물질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1군 발암물질이 생긴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잘 알고 계시죠.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고기 자체가 적색 고기는 2군 A 발암물질입니다. 고기 자체도 발암물질이고 태우면 더 발암물질이 됩니다. 태웠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기고 또 고기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렇게 이제 태울 때는 또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족 캠프를 가면은 또 반드시 이 숯불구이를 해 먹고 이게 이제 불 피우기가 어려우니까 번개탄을 많이 쓰죠. 번개탄은 여러분 이 불 붙이는 용도 말고 또 무슨 용도로 쓰이죠? 번개탄은 자살할 때 많이 씁니다. 그만큼 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독가스에 고기를 태워서 발암 물질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죠. 그리고 캠핑 가서 고기를 구울 때는 이렇게 이제 석쇠를 일일이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이 뭐 업소에 가면은 이걸 일일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캠핑 도구로서의 석쇠는 청소하기 굉장히 쉬워야 되고 고기들이 잘 눌러붙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특수 처리를 하는데 크롬이라는 걸 씁니다. 크롬을 쓰면 이게 고기가 잘 눌러붙지 않게 그렇게 특수 처리가 되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크롬 그 영양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크롬은 삼가 크롬이고 여기에 방청 처리하는 크롬은 육가 크롬입니다. 육가 크롬은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숯불구이에 동원되는 모든 것들이 발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가정에서 이 캠핑을 가서 이걸 고기를 구워 먹는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 행위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젊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아이들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숯불구이를 계속 먹고 자라니까 나이가 들면은 암 발생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 과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암 발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 40년 사이에 암 발생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뭐 환경도 바뀌었고
또 이제 차량 보급이 많이 되면서 운동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음식이 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난 3, 40년 사이에 어떻게 음식이 바뀌었는가를 보는 도표입니다. 보면 우리는 탄수화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이 원흉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분 음식, 탄수화물이죠. 전분 음식은 줄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류는 늘고 있죠. 당류. 당류는. 그래서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소비는 줄고 있지만 요걸 가공하고 도정하고 해서 당류로 바뀐 형태의 이 소비는 늘고 있다. 당류가 늘고 있고. 그리고 육류의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식용유의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류, 육류, 식용유의 증가가 오늘날 암 발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의 자연에 가까운 형태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복합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우리 인간은 섬유질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이게 전부 나중에 대변으로 다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대변량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걸 가공을 하든지 도정을 하게 되면 단순 탄수화물 또는 당류가 되는데 이 당류는 흡수가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대변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대변량이 줄어들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암 환자분들은 어, 거의 대부분이 펫 CT를 찍게 됩니다. 처음에 CT나 MRI를 찍고 그리고 이게 이제 초기라고 생각되면은 펫CT를 생략하지만 조금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펫CT를 반드시 찍습니다. 펫CT를 찍어서 우리 몸 다른 부위에 혹시나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찍거든요. 이 펫CT를 찍을 때 보통 전날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계속 굶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병원으로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정맥 주사를 놓는데 그 정맥 주사가 포도당 주사예요. 포도당 주사를 놓으면 우리 정상적인 세포도 포도당을 먹고 살고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룻밤새 굶었고 아침에 식사도 안 하고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정상세포도 포도당을 갈구하고 암세포는 더 많이 갈구를 하죠. 그러면 정맥 주사를 놨으니까 포도당이 왕창 들어간 거죠. 그래도 정상세포는 조금밖에 못 먹지만 암세포는 왕창 먹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에 불소라고 하는 불소라고 하는 동요원소를, 방사성 동요원소를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암세포 속에 방사성 동요원소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 주사를 놓고 사진을 딱 찍으면 암세포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요원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요원소가 없는 정상세포에는 동요원소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갔죠. 정상세포에는. 그래서 별로 뭐 색깔 변화가 없지만 암세포에는 이렇게 밝게 색깔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암세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이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게 패시티의 원리입니다. 그만큼 우리 암세포는 당을 좋아합니다. 여기 있네요. 정상세포는 만일에 당을 왕창 줬을 하더라도, 왕창 주더라도, 어쨌든 한 입밖에 못 먹지만, 암세포는 왕창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당을 좋아한다는 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도 패시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두 채식입니다. 채식인데, 이것들은 건강에 다 안 좋죠. 이거는 건강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당류의 형태고, 요 왼쪽은 음,
자연에 가까운 채식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채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푸성기를 떠올리죠.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채식이라고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애니멀 다이어트, 동물식, 플랜트 다이어트, 식물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채식이라고 번역해가지고 번역이 잘못돼 있죠. 그래서 식물식이에요. 식물식인데 자연의 형태에 가까운 가공을 덜 한 형태, 자연 식물식이죠. 자연 식물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새끼밥을 먹는데 그 밥을 흰 밥으로 먹지 않고 현미밥으로 통곡의 형태로 먹는 그래서 통곡 자연 식물식을 강조합니다. 식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금년, 금주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흡연은 폐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암들이 전부 어, 흡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후두암이나 식도암도 이 흡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 예방접종이 왜 암 예방이 중요한가? 이게 어, 간염이 있다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염이 있다가 그게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고 잘 아시죠? 그리고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염증이 있다가 자궁경부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가다실, 스바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그 광고를 아주 많이 하고 있대요.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접종을 하면 요거로 인해서 초래되는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방할 수 있고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제균을 항생제로서 제균을 합니다. 그 위 내시경 검사할 때 검사를 해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죠. 인유두종 백신은 스바릭스와 가다시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국가 암 그 백신 접종으로 어, 어, 9세에서 14세일 거예요. 이게 제가 자료를 만든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게 조금 나이가 자꾸 줄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9세에서 14세까지 이 국가에서 이 여자에 한해서 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남자는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이, 이 연령이 되기 전이나 그 후에는 또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랑은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리입니다. 생활관리. 독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누, 치약, 화장품, 샴푸, 린스, 뭐 생활 잡화, 건축 화학물, 우리 집안에도 화학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 특히 우리가 늘 쓰는 생활용품들 여기에서 독소가 끊임없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 친화적으로 다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바디버든이라고 SBS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몸에 축적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 화학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걸 바디버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BS에서 바디버든이라고 2부작으로 2주 연속 방영을 했는데 어, 부인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 뭐 생리불순이 있다든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자궁근종, 뭐 자궁성근증, 뭐 불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이제 SBS가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사가 아니고 PD가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음식
물 마시는 공기, 여러분들이 쓰는 뭐 위생용품, 여러분들이 입는 옷, 뭐 여러 가지에서 외부에서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독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을 차단하는, 바디버든을 줄이는 그런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을 전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검진을 다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병이 있는 걸 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앞에 상품명이 있고 뒤쪽에는 그 성분명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시니까 이 성분명이 잘 아는 거는 제기고 모르는 거는 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인지 나쁜 성분인지 그걸 찾아보시고 이걸 몸에 나쁘다 싶으면은 회피하시라. 먹는 거든 뭐 음료수든 뭐 위생용품이든 뭐 옷이든 뭐 특히 여성들은 또 뭐 브래지어나 패드나 이런 건 또 그 직접적으로 사라고 들이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분이 뭔지를 잘 보고 자연 친화적인 성분으로 다 바꾸라. 그리고 이미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의 걷기를 하라.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걸 하고 8주 동안 관찰하고 8주 후에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검진을 다 했습니다. 했더니 참가자들이 100%가 정상 호전을 보였고 또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특히 또 8주 만에 그 불임으로서 수년간 고생했던 사람이 이 단 8주 만에 임신이 됐던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외부 독소들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입증한 거죠. 이 바디버든 다음에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입니다. 유전자는 스스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이모랑 엄마가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 어떤 내력이 있나 검사를 해보니까 브라카라고, BRCA, 브라카라고 있습니다. 브라카 유전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97%예요.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자기 유방을 잘라내버렸죠. 병원에 가서.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적인 적극적인 예방이었는데 그런데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또 학문이 있는데 후생유전학에서는 유전자가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영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내가 음식을 식물식을 많이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러면 유방암에 안 걸려요. 그런데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많이 하고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고 이러면 브라카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유방암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를 스위치 온 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중요한데 그 요소가 바로 영양이라는 거. 후생유전학이 나오죠. 후생유전학은 이 이제 두 마리의 쥐는 유전적으로 DNA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 쥐들의 이 쥐들을 아구띠쥐라고 하는데 이 아구띠쥐는 지구상에 있는 아구띠쥐들의 그 DNA는 다 똑같게 유전자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우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얘들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를 실험하고 싶을 때 이 아구띠쥐를 씁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의 DNA는 똑같지만 모양이 다르죠. 이게 정상적인 쥐고 왼쪽 쥐는 비만하고 색깔도 옅어졌고 속에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쥐가 임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성분을 먹이면 정상쥐를 놓는 거예요. 새끼를. 정상쥐가 임신을 했을 때 영양적으로 나쁜 음식들을 먹이면 질병쥐를 낳게 됩니다. 그 네 마리의 쥐는 DNA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되죠. 이걸 울생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영양소는 질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질환은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발현되어 자라고 있는 암이라도 좋은 영양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중지시키거나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영양 문제에 있어서 영양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왈가왈부 굉장히 말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마라고 하는 잡지에 자마는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의사학회지의 그 준말이 자마입니다. 미국 의사학회지 자마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 이런 논문집들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집이고 여기 논문집에 논문을 실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통 내가 여기 논문을 싣고 싶소 연락을 해가지고 논문을 보내고 이걸 심사받고 받고 묻고 받고 몇 번씩 해가지고 다시 이제 논문을 이제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보통 3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마나 NEJM의 논문을 실었다 하면은 뭐 자기 평생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자마는 권위 있는 논문집입니다. 그 자마에 이미 2012년에 실렸습니다. 종합영양제를 먹은 사람과 플라시보, 대조군이죠. 먹지 않은 그룹의 암 발생률은 똑같아요. 그래서 암이 안 걸린 사람은 종합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던 병력이 있는 사람, 암 경험자는 종합영양제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암의 재발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은 종합영양제를 드셔야 돼요. 암이 안 걸린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지만 암이 걸린 사람은 종합영양제를 먹어야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자마에 이미 실려가 있습니다. 영양치료는 뭐 부작용을 경감시킬 뿐만이 아니고 이 말기암에서 생존율도 거의 기존 현대약적 치료만 했을 때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됐던 말기암 환자가 영양치료를 잘하면 60개월까지 10배로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이게 포도당으로 아미노산으로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이게 아세틸 조효소로 만들어져서 이 TCA 회로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모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먹지만 살만 드룩드룩 찌고 계속 힘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촉매가 없어서 그래요. 이 촉매가 있어야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촉매가 없다면 그냥 살만 찌게 되는 거죠. 이 촉매를 자세히 보시면 비타민 B1, 2, 3, 5, 6, 7, 9, 12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죠. 비타민 B 1, 2, 3, 5, 6, 7, 9, 12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래서 이런 촉매를 만일에 투여를 해주면 이 신진대사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아주 똑똑한 그 미국 의사가 있는데 존 마이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내과 의사입니다. 이 존 마이어스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 1, 2, 3, 5, 6, 7, 9, 12와 칼슘, 마그네슘, 칼륨을 이제 넣어줬더니 우리 신진대사가 확 빨라지면서 피로가 급격히 풀리고 감기나 알러지나 비염이나 이런 게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스 칵테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비타민 B 1, 2, 3, 5, 6, 7, 9, 12가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섞여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모든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관리입니다. 운동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죠.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들 잘 하시는 뭐 러닝머신이나 조깅이나 이런 것들이고 이 체지방을 태우는 작용이 있고 무산소 운동은 근육 증강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스쿼트와 런지. 이게 이제 스쿼트고 이게 런지인데 스쿼트와 런지를 하면 앞에 대퇴사두근이 어, 굽어지죠. 대퇴사두근이 우리 몸에서 가장 키우기 쉽고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장 큰 근육을 빨리 키우는 게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근육 증강 운동을 한다 이러면은 스쿼트부터 시작하라고 보통 트레이너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가 중요하고
우리 가슴 근육, 대흉근이나 우리 그 알통, 이두근이나 뒤쪽에 있는 삼두근이나 이런 것들이 큰 근육들입니다. 이 큰 근육들을 키우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근육을 여자분들은 근육을 키우면 울퉁불퉁해지지 않나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근육이 많으면 여성들은 피하지방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피하지방에 커버가 돼가지고 S라인이 살아나지 울퉁불퉁해지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보디빌더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해지는 거지. 어, 정상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 근육만 키운다면 아주 날씬하게 체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 근육은 날씬한 것뿐만이 아니고 부상과 낙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고든 자세를 유지해주고 만성 통증도 예방해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또 일이 바빠. 그러면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뭐 푸시업을 하고 스쿼트를 하고 좀 뭐 너무 좀 유별스럽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근육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벽을 대고 벽에 두 손을 짚고 푸시업을 할 수 있고 월시 기둥에 벽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스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어서 이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와인을 딱 들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와인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벽에 기대가지고 몸을 딱 지탱하면 이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의자 스쿼트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크런치는 이제 코어 근육을 삼두근 딥 이제 뒤쪽에 팔 뒤쪽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 많이 해보셨죠? 플랭크는 역시 코어 근육입니다. 걷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서 맨발 걷기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서 뭐 지자체마다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고 그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맨발 걷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 개선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신체 회복력도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되고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혈액순환도 증가되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 증강 작용도 있고 우울감이 개선되고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관리입니다. 면역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면역 증강 작용이 있는 주사제들입니다. 고주파라는 게 있습니다. 고주파.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 고주파에 대해서 뭐 지금 논문들이 많이 제가 가져왔는데 이 논문들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증돼 있는 치료법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암들에 있어서 이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만 했을 때 비해서 고주파를 병행하면 치료 성적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보통 2배 내지 3배 좋아집니다. 이게 모두 라카드라 하는 게 아니고 논문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암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암은 쉬고 있고 어떤 암은 몸집을 불리고 있고 어떤 암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도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하고 있는 세포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다 죽지만 쉬고 있거나 정식하고 있는 세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주파는 오히려 휴식기와 정식기에 있는 암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이나 반응과 함께 고주파를 하면 대부분의 암세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에 비해서 고주파를 병행하면 치료 성적이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주파를 하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마이카라는 성분과 HSP라는 성분과 엑소소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T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이 면역세포들이 똑똑해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작용도 있고 면역도 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고주파의 치료 성적이 월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면 암세포를 왕창 드러내는 것이고 항암 치료를 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다 초토화시키죠. 그렇지만 어쨌든 암의 0.1%는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 살아남은 0.1%의 암세포는 결국은 우리 면역세포가 이제 이걸 소탕을 해야 되죠. 그래야 암이 완치가 되는데 우리 전쟁 영화에도 보면 뭐 한부 사격도 하고 미사일 가서 쏘고 하지만 결국은 보병이 가서 총을 쏘고 이제 깃발을 꼽아야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술, 항암치료, 방사치료를 하더라도 살아남은 0.1%의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죽여야 되는데 항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융단 폭격처럼 암도 죽고 뭐 정상세포도 죽고 다 죽죠. 그래서 항암치료 하기 전에 면역세포를 뽑아가지고 이걸 배양을 해가지고 어, 숫자를 불려놓고 은행에 딱 저장해 놨다가 항암 치료 후에 적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을 때 이걸 보충을 해주면 면역 세포의 숫자만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 살아남은 0.1%를 소탕시킬 수 있다. 아주 이상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역 세포 치료를 항암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임윤셀을 해가지고 녹십자에서 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증 비급여가 되어서 실비 혜택을 볼 수 있죠. 이제 이건 T세포입니다. T세포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어 있고, 되고 있고, NK세포 치료나 수지상 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외화를 많이 낭비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달라 해서 어, 여러 개나 이 산업계에서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5년 전쯤에 신재생법이라 해가지고 첨단 의료로 이걸 이제 다른 걸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가 했는데 또 세부 시행 규칙을 또 만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하기 어렵게 만들고 계속 제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도 그 황우석 사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의학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바짝 뜨는 것 같아가 이게 뭐 사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확 그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그 이후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어, 환자들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이게 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까봐 그런 걸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오다가 올해 2024년 2월 2일 날 다시 이제 국가에서 다시 또 발표를 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런 걸 모든 걸 허가를 하겠다 해서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내년 되면 또 뭐 또 다른 또 시행 규칙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2025년 2월 1일부터 이런 모든 세포 치료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疾병, 뭐 줄기세포 치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24년 2월 1일 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독일 연수를 갔을 때 독일에서 바트 트리설이라고 하는 암, 뭐 통암 치료 병원을 봤는데 이 통암 병원이라기보다 마치 휴양지 뭐 호텔처럼 이렇게 생겼죠. 시설도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라고 아시죠? 9개 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 사이 파이닐리 병원이 있습니다. 이 가지산, 이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서 가장 높은 1250m의 가지산 이 봉우리가 있고 그 배경으로 파이닐리 병원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아주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있고 건물이 세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동, 한방동, 입원동 있고 방갈로도 있어서 이제 환우분들이 쉬거나 또 보호자분 왔었을 때 면회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학제 접근이라고 대학병원에 가면은 뭐 여러 과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원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상담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 사회복지사, 행정직원 여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학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환자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방암 환자입니다. 유방암 페트 사진인데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가 있고 이제 이 비장으로 전이가 있고 간으로 전이가 있고 부신으로 전이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싹 없어졌죠. 싹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개월입니다. 4개월 만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약 치료와 함께 통합암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합암 치료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암 예방 10개명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만은 질문이 혹시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